22대 총선까지 단 이틀. 2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거쳐서요. 3부에서는 새로운 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사전투표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여의도동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여의도동. 예. 오영환 총괄 선대위원장과 함께 여의도동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여의도동에서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요. 네. 특히 정당의 중앙당 선대위들이,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여의도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네. 또 어쨌든 여의도가 대한민국 정치 1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징성도 있고, 당일날 사전투표하러 나가봤더니, 네. 저희가 비교적 이른 시간에 10시쯤에 사전투표를 했는데,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미 그때 투표장에 줄을 서셨더라고요. 투표 참여 열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전투표율 기세를 보면은 상당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투표를 기다렸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미래에서는 이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게 특별히 어느 정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정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고 특히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인데 네. 그런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 이렇게 이제 변화 의지가 높다는 건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투표날을 기다렸다. 정권 심판의 의지를 투표로 표출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네. 그런 해석은 저는 얼마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기세로 가면은 본투표까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까요? 지난 총선이 한 66% 정도 투표율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선 투표율 치고는 낮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보다 더 높은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사전 투표율도 지난 총선보다 한 5, 6%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70%를 넘는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높은 투표율, 이 새로운 미래에 유리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정당별로 유불리를 떠나서 네.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에 좋은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어서 국민들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정치를 바꾸겠다. 네. 정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전 좋은 거라고 보고요. 네. 일단 투표율이 높으면 모든 정치 세력이 기대감을 갖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만큼 선거에서 최선을 다했고 네. 또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투표율이 높고 낮은 걸 가지고 투표율이 낮은 거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정치 문화는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더 국민들을 잘 설득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투표장이 많이 나왔다. 이런 정치 문화가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심평 변호사가 주말에 지역구 투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에서는 새로운 미래에 한 표를 던졌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심평 네. 변호사 어떤 얘기가 오간 겁니까?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심평 변호사께서 대통령의 멘토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세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네.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멘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을 활발히 하시는 분이고 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정확하고 날카로운 그런 지적을 하는 분이세요. 저희도 좀 깜짝 놀랐는데 지역구 후보자를 국민의힘을 찍었다는 건 자연스러운데 네. 비례대표는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대결과 심판과 보복 이런 프레임만 난무하는 선거판에 유일하게 예의와 염치를 지킨 정당이다. 예의와 염치. 라는 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다. 사실은 저희 새로운 미래가 선거 막판에 이제 국민들께 호소하고자 하는 바 우리는 이렇게 심판 프레임이나 혹은 정치 보복 내지는 복수 이런 구호들이 난무하는 선거판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말하고 누군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것을 다짐해야 된다.
이런 점을 호소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심평 변호사께서 그런 점을 정확하게 읽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가 통했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조국 혁신당에 비해서요. 이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어떻습니까? 뭐 그런 평가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틀리지 않다. 선거 초반에는 3지대에 대한 정치적 기대감들이 꽤 있었고 또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이제 빅텐트 이른바 네. 통합 논의가 진행될 때만 해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 통합이 깨지고 그 시점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져서 강한 정권 심판 프레임을 들고 선거를 치렀는데 그게 아마 그 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결집되게 하는 어떤 이유로 원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선거의 결과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이 일정한 성과를 낼 텐데 정치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낼 건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정당이라는 건 현 정권을 심판하고 내지는 어떤 뭐 현 정권에 대한 뭐 보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선거보다 훨씬 더 긴 일상에서 정치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선거를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정당으로 보여요. 다만 그게 이제 긴 일상에서 어떤 정치를 보여줄지는 여전히 의문이고 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이 내건 걸로 봤을 때 선거에서는 성과를 낼지 모르겠으나 정치에서 좋은 결과를 낼 정당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민영배 후보의 위장병력 의혹과 관련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브리핑을 하셨던데요. 일단 좀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 1988년에 전남일보에 입사를 하셨는데 당시에 방위병으로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군복무 중에. 당시에 이제 일간지에 실린 전남일보 채용 그 광고를 보면 군 필자 혹은 면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민영배 의원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전남일보가 뭔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민영배 의원 측이 전남일보를 속였거나. 그 진상이 뭐냐 이걸 묻는 건데 민영배 의원의 해명이 전 더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당시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고 낮에는 신문사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복무를 했다. 근데 당시에 그 방위병으로 밤에 복무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그것도 어떤 그 병역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아니겠습니까? 만약 민영배 의원이 당시 전남일보를 입사하기 위해서 입사 지원서에 병역 필이라고 작성을 했다면 이거는 뭐 공문서 위조 혐의도 있고 그리고 일종의 업무방해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민영배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설득력이 전혀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던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어쨌든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납득 가능한 그런 해명을 해달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추후에 민영배 의원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방송인 김어준 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연출한 대중 콘서트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잊혀진다는 말과 행보가 다르지 않느냐, 자중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선거 시기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뭐 콘서트도 가고 또 정치할 때 현직에 있을 때 이런저런 정치적 관계에 있던 지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만 최근에 이제 문 대통령이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도 좀 내고 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마 여당에서는 유례가 없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에 나서는 게 뭐 유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정치 문화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도 어쨌든 정치인이었던 분이고 그리고 정당의 당파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못할 일인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무슨 위법이 있거나 불법이 있는 게 아니고 좀 관례와 다르다는 건데
그만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느끼는 어떤 위기감 같은 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라는 네. 위기감의 발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새로운 미래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녹색정의당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김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총선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네. 토요일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사전투표 하셨어요? 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요. 네. 강은미 의원이 출마한 광주 서구에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어우. 예, 진보정당 녹색정의당에서 늘 많은 응원을 해주셨던 호남 시민분들께 지지를 특별히 더 호소하는 차원에서 네, 광주에서 강은미 의원님과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제가 느낀 분위기는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네. 좀 사람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예. 사실 광주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40%가 안 돼서 전 국민을 좀 놀라게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요. 이 높은 사전 투표율 녹색정의당에 유리할까요? 여보세요? 네. 네네. 연결되고 사전 있습니다. 투표율은 뭐 사실 누구한테 반드시 유리하다고 그 전체 수치만 가지고 뭐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네. 아주 낮은 투표율일 경우에 55% 전체 투표율이 55% 이하일 경우에는 보통 보수 정당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높은 투표율일 경우에는 그때 이제 경향적으로 다른데 다만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번에 세대별로 투표율이 확연히 좀 갈리는 경향이나 투표 의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20, 30대 투표층이 얼마나 더 투표장에 나오느냐에 좀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에서도 또 기대하고 있군요. 근데 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하면서 큰절을 하기도 했어요. 녹색정의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뭐 너무 많죠. 지난 4년간 이들은 내부에서 네. 시민들의 기대만큼 정치를 못한 것도 많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에서 책임져야 할 리더십 있는 분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탈당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박원석 전 의원도 바로 앞에 다른 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러네요. 개혁 유호정 전 의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렇죠. 많죠. 결국 개혁신당에서 또 선거를 하다가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비탄받을 일이나 내부에 좀 자중 질환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뭔가 좀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대표로서 네. 그 비례명단을 이번에는 경선과 전략명부를 섞었거든요. 섞는 과정에서 노동자 후보나 농민 후보나 이런 걸 좀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민주노동당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차원에서 네. 그리고 성찰과 반성의 차원에서 광화문에서 큰절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변화와 성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네. 정의당을 지켜왔던 인물에 대한 비판이 좀 높은데 그 중심에는 네. 삼선 심상정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그 총선에 출마를 했는데 이거는 좀 변화에 있어서 상세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저 심상정 의원은 사선입니다. 사선 죄송해요. 예. 네. 죄송해요. 원고를 그대로 읽었는데. 이고요. 네. 네. 어쨌든 그거는 허위 사실이니까요. 예,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사선의 네. 심상정 의원이. 네. 네. 그 지난 4년간의 위기에는 당의 리더십이나 의원단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저는 사실 6개월, 4, 5개월 전에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네. 당에 다시 합류를 했고, 기존의 이제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당의 주요한 얼굴들이 책임지는 자리를 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될 자세를 져버리고 탈당을 한 분들이 있고, 당에 남아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이제 지역구 출마를 이제 하신 거거든요. 심상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심상정 의원에게만 책임을 지운다. 그리고 탈당한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서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또 제 입장에서 보면
고양이라는 지역에서 심상정 의원만큼 사실은 득표력을 가질 후보가 저희 당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에서 영남권에 뭐 후보를 받고 사실 당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예. 저희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당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심상정 의원님께서 고양갑에 계속 이렇게 출마를 해주시는 게 당 대표로서는 좀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보당의 경우에는요. 지역구에서 네. 2석 정도를 기대할 만큼 분위기가 좋은데요. 녹색 네. 정의당 내에서 민주당과 연대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목소리는 없습니까? 네, 저희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했지만 결론을 낼 때는 만장일치, 즉 결국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결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 와서 뭐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진보당이 지역구에서 네. 좋은 성과를 낸다면 그것은 같은 진보 정당으로서 축하할 일이지 저희가 뭐 시기하거나 질투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녹색 정의당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조국 네. 혁신당의 정권 심판론으로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쏠리는 모습인데 네. 이 녹색 정의당과 조국 혁신당 같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다를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존의 야권 정치 세력 모두에게 영향을 혹은 제3지대까지 다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존 지난 4년간의 정치에 대한 일종의 심판도 약간 정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 왜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는데 민주당도 사실은 비례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정당이지 않겠습니까? 예. 조국 혁신당에 의해서. 그래서 지난 4년간 혹은 2년간 좀 충분치 못했다에 대한 어떤 성찰이 저희도 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하면서도요. 다만 조국 혁신당은 이제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인데 저희는 사실 저희 지지층의 대부분은 한평생 경찰서에 갈 일도 검찰에 갈 일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한국 사회의 첫 번째 가는 개혁 과제가 검찰 개혁이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검찰 개혁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대변하고자 하는 분들을 고려했을 때 노동에 기반한 혹은 기후위기에 기반한 성평등에 기반한 가치 있는 정권 심판을 계속해서 좀 캠페인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노동, 기후, 성평등에 기반한 정권 심판.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총선까지 이틀을 남겨두고 있는데 녹색 정의당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치에 기반한 정권 심판인데요. 네. 이게 되게 일부러 거창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데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네. 이제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서 이제 행사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의 최선두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정권 심판이거든요. 네. 쌍특검법도 사실 저희 이은주 의원,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거부권이 행사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권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저희가 의석이 작아도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런 거 다 해냈듯이 시민들께서 성원해 주신다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